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과 친동생처럼 아꼈던 아이가 함께 저를 지옥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합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 밤, 제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의 차갑고 황량한 창고 안에서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 몸을 감싸고 있던 옷가지들은 갈기갈기 찢겨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졌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에 웅크린 채 벌거벗은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건 연말 서울의 칼날 같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두 인간의 지독한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한 명은 박준혁, 제 남편입니다.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출근하는 제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춰주던 남자였죠. 다른 한 명은 윤지아, 제가 거두어 친동생처럼 보살펴 주었던 아이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희열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최신형 스마트폰 카메라가 저를 향해 번쩍였습니다. 눈을 찌르는 플래시 불빛이 터질 때마다 제 인생 최악의 굴욕적인 순간들이 사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교활하고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 오빠, 저 꼴 좀 봐. 아주 가관이네. 대한민국 최고의 인테리어 회사 SY 디자인 대표 강서연이 이젠 발가벗은 생쥐꼴이라니.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비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경멸이 가득한 미소였죠. 그가 제게 다가와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넌 너무 똑똑하고 잘난 게 죄야.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항상 내 그늘에 가려진 무능한 놈처럼 느껴졌거든.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제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전화해. 하늘에라도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빌어보시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보자고. 이 시간에 나 말고 누가 널 구하러 올 수 있을지. 저는 바닥에 놓인 폴더폰과 제 앞에 선 악마 같은 두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가슴 속에서는 무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평생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 믿었던 번호. 이 절망 속에서 저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 단 하나의 번호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됐습니다. 7년 전 저와 준혁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지방 출신으로 디자인과를 수석 졸업하고 창업의 꿈을 품고 서울로 온 야심찬 학생이었죠. 준혁은 훤칠한 외모에 다정한 성격을 가진 서울 토박이로 언제나 제 곁에서 저의 모든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맨주먹으로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는 디자인과 사업 방향을 책임졌고 그는 영업과 고객 관리를 맡았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SY 디자인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노력의 결실로 탄생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휴일도 개인적인 시간도 거의 없었죠. 제 모든 열정과 지혜를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시작한 SY 디자인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따내며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 돈, 그리고 청담동의 최고급 빌라와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남편까지. 준혁은 항상 완벽한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돈 문제에 절대 간섭하지 않았고 집안의 모든 재산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맞아. 난 자기만 있으면 돼. 그는 늘 그렇게 말했죠.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면 따뜻한 우유를 타주고 피곤해 보이면
손수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평온한 안식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집 안으로 들인 그날 전까지는요. 1년여 전 강원도로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윤지아를 만났습니다. 고향의 먼 친척뻘 되는 아이였죠. 가난한 집안 형편의 공부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와 온갖 굳은 일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깡마르고 초라한 행색의 아이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아를 서울로 데려와 회사의 잡무를 보는 일자리를 주고 저희 빌라에서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집도 넓은데 한 명 더 있는다고 문제될 건 없다고 좋은 일 하는 셈 치자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준혁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괜히 모르는 사람 들였다가 시끄러워지는 거 아냐. 하지만 제가 마음을 정한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조심은 해야 해. 처음 몇 달간 지아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해서 집은 언제나 깨끗했고 식사도 항상 준비되어 있었죠. 저에게는 깍듯했고 준혁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아를 볼수록 기특했고 제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지아에게 자기계발 학원비를 대주고 새 옷을 사주며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불쌍하고 순진해 보이는 얼굴 뒤에 모든 것을 계산하는 두뇌와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질투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과연 서연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녀의 복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윤지아는 저희 부부의 삶의 산들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음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와 준혁의 습관과 취향을 금세 파악했죠. 아침 식탁에는 준혁이 좋아하는 갈비탕이, 저녁에는 제가 즐겨 먹는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지아는 제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도 훌륭히 해냈습니다. 제가 피곤해 지쳐 퇴근하면 따뜻한 생강차를 내오며 제 옆에 앉아 회사 일로 쌓인 스트레스에 대한 하소연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회사를 혼자 다 이끌어 가시다니 저도 언니 반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지아는 늘 그런 찬사를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늘 강인해야만 했던 저는 그 아이의 연약함과 순수한 동경 앞에서 무장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아를 친동생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미래 계획까지도요. 제가 털어놓는 모든 정보가 그 아이의 손에 들어가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명품 립스틱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잃어버렸겠거니 했죠. 다음은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제가 건망증이 심해졌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열린 작은 파티에서 저는 지아가 하고 있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보았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준혁이 선물해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귀걸이와 똑같이 생겼더군요.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자 지아는 황급히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리며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물어보려다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동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준혁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했지만 예전 같은 열정은 사라졌죠.
그는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이유는 항상 고객 접대나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훨씬 비밀스러워졌습니다. 베란다나 서재에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통화했죠. 한 번은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그의 통화 내용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걱정 마. 거의 다 됐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꼭 만들어줄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제가 누구와 통화했냐고 묻자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사업상 중요한 통화였어. 쓸데없는 상상 좀 하지 마. 그의 갑작스러운 짜증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준혁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고 그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이상할 정도로 지아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선물을 자주 사주었습니다. 어떨 때는 새 원피스를, 어떨 때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그 아이가 성실하게 일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늘 미안해하며 사양하는 척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형부. 서연 언니가 알면 안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늘 감사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더군요. 한 번은 지아가 가벼운 감기 몸살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안절부절 못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중요한 회의까지 취소하고 집으로 달려와 직접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더군요. 심지어 밤새 그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걱정은 처제를 대하는 형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자를 돌보는 남자처럼 보였죠. 저는 방문 밖에 서서 그 광경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질투이자 서러움, 그리고 희미한 의심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준혁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이구나. 지아는 우리 집에서 의지할 곳 없는 동생이야. 내가 좀 챙겨주는 게 그렇게 안 있고 유치하게 질투나 하는 아내로 변하지 말란 말이야. 그의 말은 제 뺨을 때리는 차가운 물벼락 같았습니다. 제가 틀린 걸까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던 걸까요? 저는 또다시 제 자신을 탓하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애써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비자금이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지출이나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금이었죠. 이 비자금의 존재는 저와 회사의 경리부장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큰돈이 필요해 금고를 열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꼼꼼하게 포장해 두었던 현금 5천만 원 뭉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경리부장님께 전화했지만 부장님은 몇 달간 금고에 손댄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 외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준혁이었죠. 저는 결혼 초부터 그를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돈, 준혁이 지아에게 사준 비싼 선물들, 최근 그의 불투명한 씀씀이까지. 설마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혁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를 비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 씨, 회사 금고에 있던 현금 5천만 원 어디 갔는지 알아요? 준혁은 움찔하며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돈? 난 몰라. 내가 당신 금고에 손댄 지 몇 달은 됐어. 그의 뻔뻔한 거짓말은 제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던 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혹시 그 검은색 돈 상자에 넣어둔 돈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준혁 오빠가 가져가시는 거 봤는데 회사에 급하게 처리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아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순진함을 가장했지만 교묘하게 준혁의 거짓말을 폭로하며 저와 그를 정면으로 맞서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지하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할 말 있어요? 진실과 거짓이 우리 집 거실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대한 폭풍의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혁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서 있었습니다. 지아의 말은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완벽한 연극의 막을 내려버린 차가운 물벼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연녀에게 이렇게 허무하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럼 윤지아는, 그 아이는 말을 내뱉자마자 후회하는 척 두 손을 꼼지락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가 모르시는 줄 몰랐어요. 저는 오빠가 언니한테 이미 말씀드린 줄 알았죠.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녀린 어깨를 살짝 떠는 모습은 마치 순진한 아이가 말실수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표정 뒤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 아이는 지금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저와 준혁 사이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지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준혁에게 고정된 채 그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그가 정말 회사 일을 위해 그 돈을 썼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희망은 그 자신의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잠시 얼어붙어 있던 준혁은 이내 평정심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뉘우침이 아니라 감추지 않는 분노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졌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큰 사업건을 처리하느라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일이 잘 해결되고 수익이 나면 그때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난리를 칠 줄은 몰랐네. 당신,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서연아.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회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둔갑시키고 제 걱정을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몰아갔습니다. 큰 사업건이라고요? 왜 저랑 한마디 상의도 안 했죠?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이고 이 회사 부사장인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당신한테 보고해야 해. 준혁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난 그냥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은 언제나 일밖에 모르잖아. 나한테 제대로 된 큰일을 맡겨본 적이나 있어.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몰래 가져가다니. 준혁 씨, 그건 회사 돈이고 제 피와 땀이라고요. 우리의 말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옆에 서서 가끔씩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언니, 오빠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오빠도 다 회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언니. 준혁 오빠, 요즘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항상 회사 걱정뿐이셨다고요. 두 사람은 완벽하게 손발을 맞추며 저를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됐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저는 뒤돌아 방으로 올라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믿음은 너무나 큰 균열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침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서재에서 자겠다고 했죠. 저는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다툼 이후 저와 준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늦게 귀가했지만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놓고 수상한 전화를 받았고 한밤중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큰 사업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전화기 너머의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이기로 했죠. 저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신뢰할 수 있는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준혁의 사진과 차량 번호, 그리고 그의 일과를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저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24시간 그를 감시하고 그가 가는 모든 곳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기록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늘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의 지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더 이상 착한 동생 역할을 연기하지 않았죠.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준혁에게 애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고 음식을 집어달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준혁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제 집에서 버젓이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파트너사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흥신소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단 한 단어, 결과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파트너에게 급히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선명해서 잔인하기까지 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준혁과 지아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그들은 영화관에서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제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한 그 사진은 강남의 한 호텔 앞에서 두 사람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미스터리한 여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큰 사업권은 바로 제가 거두어 키운 그 아이였던 겁니다. 저는 화장실에 선 채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하고 쌓아 올렸던 모든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고 속에서 역겨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친동생처럼 여겼던 존재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음성 파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혁과 지아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이 내뱉는 말은 뱀의 독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쯤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나 이제 동생 노릇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지아의 교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다 됐어,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지금 좋은 타이밍을 보고 있어. 그 여자 나한테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말 몇 마디로 구슬려서 회사 경영 위임장에 사인만 받아내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근데 언니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의심하면 어쩔 건데. 증거도 없잖아. 그냥 의심하게 내버려둬. 그 여자가 진실을 알게 됐을 땐 이미 너무 늦었을 테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될걸. 그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를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계획이었던 겁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과 대면할까? 그래봤자 변명과 모욕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점차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이 체스 게임을 원한다면 기꺼이 상대해 주겠어. 하지만 마지막 수를 두고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여야만 해. 저는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얼굴은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지만 눈에는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복수에 대한 결의의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가 파트너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회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완벽한 계획이. 저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빌라는 이제 제 눈에 거짓된 결혼 생활 속에 저를 가둔 황금 세장처럼 보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준혁과 지아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지아는 황급히 일어나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제가 오렌지 주스 한 잔 갈아드릴까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준혁도 돌아보며 거짓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 회의는 잘 끝났고 오늘 저녁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식당 예약해뒀어. 지난번 일에 대한 사과라면서요. 그는 저를 달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한 번과 달콤한 말 몇 마디면 제 의심을 모두 지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순진한 강서연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좀 피곤해서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지하를 지나쳐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등 뒤에서 지하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오빠, 언니 아직도 화가 안 풀렸나 봐. 내가 올라가서 얘기 좀 해볼까? 됐어. 그냥 냅둬. 여자들 원래 저래. 좀 달래주면 금방 풀릴 거야. 준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제 손에는 그들의 불륜과 재산 탈취, 음모에 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지금 모든 것을 터뜨리면 이혼하고 재산을 지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쉬운 결말입니다. 그들은 저를 모욕하고 제 사랑과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들을 보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비싼 대가를 치르길 바랐습니다. 훨씬 더 저는 그들이 모욕당하는 기분,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요. 제 머릿속에 위험하지만 매혹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겠다. 남편의 달콤한 말에 서서히 마음이 풀리는 순진한 아내 역할을 계속 연기하겠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빠지도록 내버려 두겠다. 저는 기다릴 겁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최적의 타이밍을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치명적인 한 방을, 그 결심과 함께 저는 저만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섹시한 슬립 차림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준혁에게 다가가 뒤에서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까는 내가 너무 예민했어요. 나한테 화내지 말아요. 네. 준혁은 제 변화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나한테 오래 화를 내겠어.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지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아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도전과 연민이 섞여 있었죠. 이 게임에서 넌 내 상대가 안 돼, 얘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다시 주방에 들어가 준혁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먼저 말을 걸고 농담을 하며 웃었습니다. 준혁은 제가 자신을 다시 완전히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점점 더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더 이상 몰래 통화하지 않았죠. 심지어 한 번은 서재문을 닫는 것을 잊고 지아와 애정어린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몰래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준혁의 서재, 그와 지아가 자주 미르를 나누는 장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는 추적 프로그램을 깔아두었죠. 그들의 모든 이메일, 메시지, 계획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회사의 운명을 바꾼 큰 계약을 따냈던 그 밤처럼요. 준혁은 회사에 긴급한 문제가 생겨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알고 있었죠. 그와 지아가 회사의 낡은 창고, 그들의 비밀 아지트에서 만나기로 한 것을요. 그들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요. 나도 회사 걱정돼요. 준혁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계속 조르자 저 하나쯤 있어도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결정이 그와 그의 내연녀를 제가 파놓은 마지막 함정으로 이끌게 될 줄은. 우리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가 준혁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조금 놀랐지만 이내 가식적인 미소로 감추었습니다. 언니도 오셨어요? 아이 참, 이런 작은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할 텐데 언니까지 힘들게 왜 오셨어요? 괜찮아. 나도 상황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저는 대답하며 어둡고 눅눅한 창고를 훑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준혁이 갑자기 창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철문이 잠기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돌아보니 준혁과 지아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짓된 미소가 없었습니다. 승리감과 잔인함만이 가득했죠. 강서연, 이제 연극은 끝났어. 준혁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척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문을 잠가요? 지아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아직도 순진한 척이에요. 우리가 언니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모를 줄 알았어요. 서재에 설치한 그 카메라는 진작에 발견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왜 놀랐나 보지.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네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놔둔 거야. 널 여기까지 유인하고 싶었거든. 이 외딴 곳으로 모든 걸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아무도 못 들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교활함을 너무 얕보았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지아가 다가와 제 핸드백을 거칠게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제 스마트폰을 집어 근처 물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디 이제 누구한테 연락할 수 있는지 보자고. 그리고 그들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제 양팔을 붙잡았고 지아는 제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건 와. 저는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자 혼자의 힘으로 두 맹수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야기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발가벗겨지고 모욕당하고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준혁은
제게 폴더폰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전화해. 하늘에라도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빌어보시지. 절망과 굴욕의 한가운데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탈출구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쓸모없어 보이는 전화기 주소록에 단 하나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아주 오래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름으로 저장해둔 단 하나의 번호, 은인. 그 번호는 바로 김선주 회장님의 번호였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절망으로 가득 찬 창고 안 준혁과 지아의 관계 어린 웃음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저를 더 이상 반격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잔인한 행동이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힘을 깨우는 스위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낡은 폴더폰의 키패드를 더듬어 주소록에 유일하게 저장된 이름, 은인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렸습니다.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전화를 받을까? 이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버리는 걸까? 바로 그때 깊고 힘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넘어 어둠과 혼돈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성그룹의 김선주 회장님. 제가 평생 단 한 번 뵐 기회가 있었던 제게의 전설적인 여장부였습니다. 저 서연이에요. 저는 공포와 추위에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서연 양,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목소리는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무슨 일이죠? 회장님은 많은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만 확인하셨을 뿐이죠.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창고의 주소를 빠르게 읊었습니다. 창고에 갇혀 있어요. 회장님은 즉시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알겠어요. 전화 끊지 말고 침착하게 있어요. 내가 바로 갈 테니 절대로 전화 끊으면 안 돼요. 한참을 의기양양해하던 준혁과 지아는 제가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봐. 아직도 전화할 때가 있나 보네. 지아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귀신한테라도. 이 시간에 언니한테 신경 써줄 사람이 있기는 해요. 준혁은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냥 놔둬. 어디에 전화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해줘야지. 이제 자기는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일 뿐이라는 걸 말이야.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통화가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의 모든 말과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에 누군가에게 똑똑히 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웅크려 앉아 유일한 구명조끼처럼 전화기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과 지아는 이제 모욕을 주는 것에도 실증이 난 듯했습니다. 낡은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밝은 미래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사라지고 나면 내가 자기를 부사장으로 정식 임명할게. 준혁이 지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회사, 저 빌라, 전부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영상은요? 지아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건데요? 그 여자가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야지. 준혁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입이라도 뻥끗하면 이 영상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거야. 유능한 CEO 강서연은 대한민국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그 여자는 평생을 굴욕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그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계획이 곧 파산할 운명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 20분 후 창고 밖에서 갑자기 여러 대의 차가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단호하고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과 지아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지? 지아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순찰 도는 거겠지. 신경 꺼. 준혁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엄청난 힘에 의해 부서지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준혁과 지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 밖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하고 냉정한 표정의 남자들이 일제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이며 순식간에 준혁과 지아를 포위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경호원들 뒤로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정교하게 재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으며 위험 있는 얼굴에서는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로 김선주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준혁과 지아를 훑고 지나가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제게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즉시 안타까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한 여성 경호원이 재빨리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게 다가와 떨고 있는 몸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넋이 나가 있는 준혁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강서연의 남편 박준혁인가? 준혁이 더듬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들이 감히 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지. 내 사람이라고요. 준혁과 지아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눈짓을 하자 두 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즉시 준혁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또 다른 경호원은 지아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았습니다. 당장 삭제해. 회장님이 명령하자 경호원은 능숙하게 몇 번의 터치로 저의 굴욕적인 영상과 사진을 영원히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이건 우리 부부의 사적인 일이라고요. 준혁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은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적인 일. 너희들이 이런 비열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적인 일이 아니게 된 거야. 끌고 가. 두 명의 경호원이 준혁과 지아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모든 것은 허사였습니다. 창고는 다시 침묵에 휩싸였지만 더 이상 죽음 같은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은 어머니의 품처럼 너무나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강인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굴욕과 고통 그리고 구출되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다, 아가.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다 끝났어. 회장님은 제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안정시키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출되었지만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벤틀리 세단이 밤의 어둠을 가르며 지옥 같았던 창고를 벗어났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을 뒤로한 채 저는 뒷좌석에 앉아 여성 경호원의 재킷을 여전히 걸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김선주 회장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여전히 떨고 있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아 든든한 온기를 전해주실 뿐이었습니다. 차는 이제 혐오감만 남은
청담동 빌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도 가지 않았죠. 차는 강남을 지나 강변에 자리 잡은 제 집보다 몇 배는 더 크고 웅장한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렴. 이곳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단다. 회장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넓고 품격 있는 인테리어의 손님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미 새 옷과 따뜻한 물, 그리고 가벼운 식사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목욕을 하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으니 오늘 밤에 더러움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녀의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아를 처음 거두었던 날부터 준혁의 변화, 저의 의심, 그리고 제가 발견한 재산 탈취 음모와 불륜의 전말까지 이야기를 할수록 가슴속의 분노는 더욱 차올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회장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감히 내 아들의 은인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은인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니? 5년 전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막 회사를 설립하고 첫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 준혁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호숫가를 산책하다가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물가에서 혼자 놀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간신히 구해냈습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인 한 기품 있는 여성이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연신감사 인사를 하며 이름과 연락처를 묻고는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나였단다. 회장님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내 외아들 민준이었고 그날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민준이를 영원히 잃었을 거야. 그 후로 오랫동안 너를 찾았지만 내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회사도 너무 작아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지. 내가 명함을 주면서 무슨 일이든 어려움이 생기면 꼭 전화하라고 하지 않았니? 네가 그 번호를 저장해 두고 이렇게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에게 전화할 줄은 몰랐구나.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처럼 짜여 있었습니다. 5년 전 저의 작은 선행이 씨앗이 되어 오늘 제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저를 지켜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건 나에게 맡기렴. 나는 네가 정의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일어서서 너를 짓밟은 자들이 무릎 꿇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녀의 말은 지쳐있던 제 몸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스승이자 두 번째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깼을 때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대성그룹 최고의 변호인단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팀의 수석 변호사인 중년의 박 변호사님은 제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서연 대표님, 이 증거들이라면 박준혁과 윤지아를 상해 모욕, 사기, 재산 탈취, 그리고 간통죄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박 변호사님은 회장님을 쳐다보았고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성급하게 기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죠.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회장님은 사람을 시켜 준혁과 지아 그리고 SY 디자인의 모든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저를 더욱 경악하게 했습니다. 아내에게 의지해서만 사는 줄 알았던 남편 준혁은 사실 불미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 또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세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지아 역시 순진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토끼의 탈을 쓴 여우였던 겁니다. 회사에 관해서는 제가 갇힌 후 준혁이 제 서명을 위조하여 스스로 대표 이사 자리에 올라 회사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회사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겨 돈을 챙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결론 내렸습니다. 아니요. 회장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습니다. 팔게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더 빨리 팔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죠.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연극은 아주 특별하게 만들고 싶군요. 미끼는 던져졌으니 이제 물고기가 물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회장님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전략가였습니다. 더 크고 정교한 덫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준혁과 지아가 아무리 교활하다 한들 이 거대한 그물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회장님의 저택에서 마치 재탄생을 기다리는 불사조처럼 지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밤마다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타올랐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변화시키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안전한 거처뿐만 아니라 제가 환골탈퇴할 수 있도록 최고의 팀을 붙여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나 전문 여성 트레이너에게 호신술을 배웠습니다. 공격하고 방어하는 법, 다시는 수동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훈련장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뻗는 주먹과 발길질에는 분노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육체뿐만 아니라 의지까지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호신술 훈련 후에는 최고 전문가들과의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심리 상담가는 제가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법을 자신을 지키는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재무 및 경영 전략 전문가는 제 커리어 전체를 재검토하고 실수를 지적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른 스펀지처럼 그 모든 지식을 갈망하며 흡수했습니다. 책을 읽고 자료를 연구하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제 머리는 이렇게 강도 높게 활동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비즈니스 세계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밖에는 더 잔혹한 전쟁과 정교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자인 재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냉철한 머리, 강철 같은 심장, 그리고 전략적인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외모였을 겁니다. 회장님은 서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뷰티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제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준혁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길고 검은 생머리를 저는 미련 없이 잘라버렸습니다. 대신
개성 있고 현대적인 단발머리로 바꾸고 세련된 애쉬 브라운 컬러로 염색했습니다. 과로로 창백했던 피부는 세심한 관리를 통해 매끄럽고 생기 있게 변했습니다. 제 옷장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단정한 오피스룩과 평범한 홈웨어는 힘있는 정장, 화려한 파티 드레스, 그리고 여성 리더의 품격과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의상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약하고 순종적이었던 강서연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는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닌 함부로 볼 수 없는 강인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위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다가올 전투를 위해 새로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며 자랑스러움에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란다. 서연아, 명심하렴. 때로는 외모도 무기가 된단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위치를 보여주고 그들이 너를 존중하게 만들지. 제가 환골탈태하는 동안 준혁과 지아는 여전히 승리의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그들을 걱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기쁘게 했습니다. 준혁은 SY 디자인을 꽤 싼 가격에 급히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전 주인이 도망쳤고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이유를 대며 최대한 빨리 자금을 회수하여 멀리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파트너와 회사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협상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배후에 회장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모든 잠재적인 거래를 막아 준혁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도박 빚과 그가 얽혀있는 어두운 세계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했죠. 그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성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미끼를 던졌습니다. 회장님은 골든 피닉스 캐피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유령 투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대표는 우리가 고용한 배우가 연기하는 품위 있는 외국인이었죠. 골든 피닉스 캐피탈은 준혁에게 접근하여 SY 디자인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SY 디자인을 아시아 최고의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며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돈에 굶주려 있던 준혁은 그 말을 듣고 금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했습니다. 그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즉시 협상을 위한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만남은 서울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준혁과 지아는 곧 거대한 불을 손에 쥘 승리자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위층 VIP 룸에서 저와 회장님, 그리고 변호인단이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이는 준혁의 거만한 얼굴을 보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탐욕스러운 물고기가 독이 든 미끼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연극은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골든 피닉스 캐피탈의 외국인 대표 데이비드 씨의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완벽한 연기력으로 관대하면서도 전문적인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준혁의 비전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SY 디자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준혁과 지아가 눈을 빛내며 듣게 할 것이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곧 손에 쥘 거에게 돈과 아름다운 미래상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씨의 모든 칭찬과 약속이 그들을 옥죄는 함정의 일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위층 VIP룸에서 저와 회장님은 변호사, 전문가들과 함께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모든 말과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면밀히 분석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약점,
즉 탐욕, 명예욕, 그리고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저 친구는 여우인 척하지만 아직 어린애군. 회장님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눈앞에 맛있는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 덧치덮치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첫 만남 이후 준혁은 골든 피닉스 캐피탈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약을 서둘렀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첫 번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자만심을 정면으로 겨냥한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제게는 피닉스 라이즈라는 새로운 인테리어 브랜드의 등장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론칭 행사는 5성급 컨벤션 센터에서 매우 성대하게 열렸으며 건축, 부동산 업계의 거물들과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이 신비롭지만 강력한 자금력을 가진 신생 브랜드의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 무대 조명이 켜지고 경험 많은 회장이 아닌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힘있는 흰색 정장을 입고 개성 있는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의 자신감 넘치고 강인한 아우라는 행사장을 순간적으로 침묵시켰고 이내 놀라움의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피닉스 라이즈의 론칭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통해 분명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하고 떨리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피닉스 라이즈는 단순한 인테리어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탄생의 상징이며 잿더미 속에서 솟아오르는 불사조입니다. 이것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나 SY 디자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아우라로 나타난 제 모습 자체가 준혁의 뺨을 때리는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집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실종되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이제 영광의 정점에 서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저는 준혁을 궁지로 몰아넣을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피닉스 라이즈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고급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새로운 컬렉션을 출시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SY 디자인이 그토록 협력하고 싶어 했지만 실패했던 유명 건축가 및 디자이너들과 독점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명타로 저는 피닉스 라이즈가 김선주 회장님의 대성그룹과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곧 착공들 고급 리조트 체인의 모든 인테리어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준혁이 온갖 방법으로 따내려 했던 바로 그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화려한 복귀와 피닉스 라이즈의 탄생 소식은 즉시 모든 경제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인테리어 업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소폭 변동했습니다. SY 디자인의 파트너와 공급업체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낡은 제국이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준혁에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외상대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했고 계약금을 낸 고객들은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려 했습니다. 은행도 회사의 대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오는 압박이 준혁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골든 피닉스 캐피탈에 회사를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협상 중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와 피닉스 라이즈의 등장으로 SY 디자인의 가치가 매일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망설일수록 회사의 가치는 떨어졌고 서두를수록 함정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탐욕과 불안이 그를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몰아갈 것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반격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재계에서의 제 위치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적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어 그가 방향을 잃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복귀와 피닉스 라이즈의 강력한 부상은 재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준혁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는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제게 계속해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떨 때는 달콤하게 애원하고 어떨 때는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서연아,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회사는 여전히 당신 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 배신자, 감히 날 배신해.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저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했죠.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직원들부터 사업 파트너들까지 불안과 의심이 점차 그의 이성을 잠식해갔습니다. 그 사이 윤지아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신이 꿈꾸던 부유한 미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다툼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여자가 판을 뒤집게 놔둬요? 나한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닥쳐.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탐욕과 거짓으로 맺어진 그들의 악마 같은 동맹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인 저로부터, 채권자들로부터, 그리고 내연녀로부터 오는 모든 압박이 준혁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에게는 유일한 구명줄인 골든 피닉스 캐피탈에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데이비드 씨에게 다시 연락하여 처음보다 더 불리한 조건까지 포함한 모든 조항을 수락했습니다. 오직 회사를 최대한 빨리 팔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마지막 함정을 펼쳤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회장님의 변호인단이 작성했으며 그 안에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법적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골든 피닉스 캐피탈이 SY 디자인의 지분 100%를 500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회사의 실질 가치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유리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법률 용어로 어렵게 쓰인 작은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도인 준혁은 최근 5년간 회사의 모든 회계 장부와 금융거래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전적으로 보증하고 책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기, 탈세 또는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매수인 골든, 피닉스, 캐피탈은 계약을 파기하고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매도인에게 국가기관의 벌금을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죠. 머리가 복잡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했던 준혁은 이 조항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500억 원만 보았고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당일 준혁과 지아는 다시 한번 축배를 들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죠. 그들은 위기를 벗어났다고 곧 거액의 돈을 손에 쥐고 먼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계약서에 한 준혁의 서명이 그의 커리어와 자유에 대한 사형 선고서였다는 것을. 계약이 체결되고 첫 계약금이 준혁의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골든 피닉스 캐피탈, 즉 우리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회계 감사팀이 장부 인계를 위해 SY 디자인 본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이것은 M&A 과정에서
완전히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제 지휘 아래 감사팀은 회사의 재무 시스템에서 수많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발견했습니다. 가짜 계약서, 위조된 세금 계산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모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회사가 수년간 막대한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감사 보고서에 증거 자료와 함께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즉시 골든 피닉스 캐피탈의 변호인은 준혁에게 계약 위반을 통보하는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가 서명한 조항에 근거하여 우리는 남은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감사 보고서, 사본과 범죄 고발장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와 국세청으로 바로 발송되었습니다. 덫은 닫혔고 법의 그물은 공식적으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준혁은 골든 피닉스 캐피탈로부터 온문서와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거의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빠르고 잔혹하게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증거를 모두 제 손으로 적에게 넘긴 셈이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씨에게 전화했지만 끝없는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골든 피닉스 캐피탈이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속았습니다. 화려하고도 뼈아픈 사기극에 그는 자신이 버린 바로 그 아내에게 자신의 회사와 미래를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가 탈세와 회계 부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의 주변 세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즉시 그와 SY 디자인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그가 골든 피닉스 캐피탈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억 원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묶여버렸습니다. 그가 호화로운 생활과 도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들이 빚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사람들이 그가 임대한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고향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준혁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전화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자신의 굴 속에서 숨어 지내는 생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은 윤지아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하여 함께 도망치자고 애원했지만 그는 이 여자의 본성을 잊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모든 것을 잃고 돈은커녕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안지 않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미쳤어요. 곧 감옥 갈 사람이랑 내 인생을 엮을 생각 말아요.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오빠가 그동안 준 돈은 내 청춘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할게요. 이제부터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 전화는 이미 피 흘리는 준혁의 심장에 꽂힌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그는 돈과 커리어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해 저를 배신했던 그 여자까지 잃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외치던 사랑은 결국 값싼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절망과 궁지에 몰린 준혁은 마지막으로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제가 머물고 있는 것을 아는 회장님의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대문 밖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연, 이 나쁜 년, 당장 나와.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당장 나오라고. 그는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으며 대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굳게 닫힌 철문뿐이었습니다. 저는 2층 발코니에 서서 분노와 무력감에 몸부림치는 그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민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 남자는 한때 제 남편이었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쩌다 저렇게 비참해졌을까요? 그를 파괴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의 탐욕과 사악함이었습니다. 한참을 소란을 피우던 준혁은 결국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울음이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울음이었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그는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악연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교활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서연 언니, 저예요. 언니, 제발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 일부는 돌려드릴게요.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저는 그녀의 울음 섞인 애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갔습니다. 준혁을 버린 후 그녀는 남은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회장님이 그녀의 모든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여권은 무효화되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기 공모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지아야, 저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남자랑 같이 창고에서 날 모욕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해봤니? 내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 그 결과를 생각해 본 적은 있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도록 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악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군자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자에게 용서는 사치입니다. 준혁과 지아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와 회장님이 펼친 정의의 그물은 마침내 완벽하게 거쳤습니다.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준혁과 지아의 결말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두웠던 한 장의 끝일 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장, SY 디자인을 완전히 되찾고 잿더미 위에서 다시 세우는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체포된 후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인수자 자격으로 골든 피닉스 캐피탈이 공식적으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골든 피닉스 캐피탈의 모회사인 피닉스 라이즈의 회장 자격으로요. 저는 전사적인 회의를 소집하고 이 변화를 알리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은 SY 디자인 사무실 건물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주인이었다가 굴욕적으로 쫓겨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는 기자들, 파트너사, 그리고 전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회사의 운명에 대해 수군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0시 저와 김선주 회장님 그리고 변호인단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신뢰와 권력을 상징하는 네이비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수년간 저와 함께했던 익숙한 직원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SY 디자인의 설립자 강서연입니다.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가 할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회사는 큰 폭풍을 겪었습니다. 배신과 기만으로 인한 폭풍이었죠. 저 역시 그 폭풍의 희생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커리어, 명예까지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고통을 하소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폭풍이 지나갔고 SY 디자인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섰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법적 문서에 따라 제가 회장으로 있는 피닉스 라이즈가 SY 디자인의 모든 지분과 자산 인수를 공식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오늘부터 SY 디자인은 피닉스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하고 더 투명하며 더 성공적인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행사장은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실직의 불안에 떨던 직원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존경했던 리더의 화려한 귀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신뢰를 되찾고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적나라한 진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성의 시작으로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제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행사장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회사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창고의 흐릿한 CCTV 화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있는 제 모습, 웃으며 촬영하는 준혁과 지아의 모습, 그들의 모욕적인 말과 비열한 음모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습니다. 분노의 속삭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존경했던 상사가 그렇게 끔찍한 굴욕을 겪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상은 끝났지만 무겁고 무서운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저것이 저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이 회사를 거의 파괴할 뻔했던 자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돌아와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기 위해서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고 거짓과 배신이 없는 업무 환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아주시고 믿어주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의 공동의 집을 다시 짓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제 말은 무거운 공기를 깨뜨리는 약과 같았습니다. 이번 박수 소리는 더 크고 더 열광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공감, 존중, 그리고 다시 타오르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자회견은 어두웠던 과거의 마침표를 찍고 SY 디자인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후회와 대가의 연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의 기자회견은 엄청난 미디어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창고에서의 끔찍했던 밤을 담은 영상은 민감한 부분이 흐리게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혁과 지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반신반의하던 여론은 이제 완전히 제 편에 섰습니다. 분노의 물결이 높아졌고 법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준혁과 지아의 사건은 사회의 중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준혁 가족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체포되고 지아가 수배된 후 그의 부모인 박씨 부부도 연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범죄 은닉 및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이 회사 탈취 음모에 직접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과거 낡은 아파트에서 열렸던 비밀 가족회의에서 그들이 했던 말들은 제가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공한 녹취록, 그들의 부정한 의도를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사실상 제 돈으로 산 아파트도 추후저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을 위해 가압류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에서 그들은 다시 낡고 허름한 아파트로 돌아가 이웃들의 경멸과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 돈, 그리고 명예까지. 회장님의 예측대로 궁지에 몰린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비서가 준혁의 어머니가 면회를 요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 그녀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보고 싶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예전에 거만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머리는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10년은 좋게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아가씨,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준혁이 좀 살려다오. 걔가 어리석어서 그 못된 년한테 홀려서 그런 거야. 본성은 착한 애야.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제발 자비를 베풀어서 탄원서 좀 써다오. 우리 집안의 외아들인데 걔가 감옥에 가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그녀는 울면서 제 다리를 붙잡으려 기어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여긴 회사이지 연극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제 냉정함에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우리 가족도 다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하지만 제발 우리 아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렴. 내가 이렇게 빌게. 기회요? 저는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그의 내연녀와 함께 저를 모욕했을 때 그들이 제게 기회를 주었나요? 어머님 가족이 제 재산을 빼앗고 저를 길거리로 내쫓을 계획을 세웠을 때 제게 기회를 주셨나요? 어머님, 모든 것은 법이 해결할 겁니다. 바람을 심었으니 태풍을 거두어야죠. 그것이 어머님 아들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제가 단호하자 그녀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충격으로 쓰러져 몸져 누웠고 돈 한 푼 없이 병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동정심으로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 가족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들이 그렇게 탐욕스럽고 잔인하지만 않았더라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만.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악의로 가득 찼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지? 네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말해주지.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내 아들이 감옥에 갔으니 너도 편히 살게 두지 않을 거야. 평생 너를 저주할 테다. 그녀의 저주가 등 뒤에서 울려 퍼졌지만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탐욕과 증오에 눈이 먼 어리석은 어머니를 동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연극은 비극적이고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저와 그 가족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뒤에 남겨졌습니다. 준혁과 지아의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여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죠. 제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준 그 얼굴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 재판 소식을 접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재무서류 등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준혁과 지아는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준혁은 지아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갔다고 주장했고 지아는 울면서 자신이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 준혁에게 속고 협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변명은 철저한 증거 앞에서 무의미했습니다. 법원은 마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인 박준혁은 사기, 재산 탈취, 모욕, 간통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적극적인 공범이었던 윤지아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저에게 모든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통쾌함보다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악몽은 정말로 끝났고 악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저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준혁의 편지였습니다. 읽어야 할지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직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지에는 더 이상 달콤한 말이나 욕설이 없었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묻어나는 서툰 글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 나는 이 차가운 벽 안에서 기나긴 세월을 시작했겠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었어. 너무 늦었다는 걸 알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처음부터 틀렸었어. 탐욕과 질투가 나를 악마로 만들었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내 손으로 파괴했고 내가 가질 수 있었던 행복을 내 손으로 묻어버렸어.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소중함을 몰랐어.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해. 그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나중에 네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을 때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줘. 나 같은 최악의 남자는 잊어버리고. 안녕, 내가 잃어버린 아내.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제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과거는 상처로 남았지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발코니로 가져가 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제 인생의 어두운 기억 한 조각을 제 손으로 묻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은원과 애증은 이 순간부터 정말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제 영혼에 휴식과 치유를 주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저와 회장님이 처음 만났던 곳, 운명이 시작된 그곳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가을의 제주도는 공기가 서늘했고 길은 소나무 숲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저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언덕 위에 작고 예쁜 펜션을 빌렸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깨고 수국 정원을 산책하고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으며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일도 지나간 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는 법, 제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때로 자연과 하나 되어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오름 정상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딸, 어디니? 좀 어때? 기분은 나아졌고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주도에 있어요. 공기가 정말 좋아요. 잘했구나. 푹 쉬렴. 회사 일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은 회사 상황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저는 길에서 본 노란 유채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항상 저를 지켜보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 민준이도 지금 제주도에 있단다. 절에서 단기 명상 수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들러보렴. 혹시 아니, 좋은 인연이 될지. 민준이, 회장님의 아들.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운명의 장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주말 아침 저는 한 사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푸른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속세의 소음과 완전히 분리된 고요하고 장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진정한 고요의 시간을 갖고 싶었죠. 저는 하의를 벗고 차가운 돌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경내를 조용히 산책했습니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제 영혼의 먼지와 번뇌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향 냄새와 쌉쌀한 솔향이 어우러져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맑은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대웅전 앞에 서서 옅은 안개 뒤로 보이는 처마 곡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아무것도 빌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살게 해주시고 폭풍우를 이겨낼 힘을 주신 하늘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종각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호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잔잔한 수면 위로 하늘과 구름, 산이 비쳐 한 폭의 수묵화처럼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증오, 고통이 사찰의 문 뒤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고 있을 바로 그때 뒤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이곳의 정적을 깨뜨릴까 조심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강서연 씨 아니신가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제 앞에는 키가 크고 균형 잡힌 몸매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련복 차림이었고 밝은 얼굴에 높은 이마, 선한 눈매, 그리고 아침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5년이 지났고 마르기만 했던 소녀는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었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고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저는 조금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력적인 보조개를 드러내며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누나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바로 알아봤어요. 예전이랑 많이 변하지 않으셨네요. 다만 훨씬 더 강인하고 멋있어지셨어요. 그의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짧아진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네, 저는 겉모습도 내면도 많이 변했어요. 우연 같지만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 만남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소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조용한 호수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친 후 2년 전 귀국하여 어머니의 지도 아래 대성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가 너무 복잡하고 때로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서 가끔 이런 곳을 찾아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되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답지 않게 겸손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제가 겪은 일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 분명했지만요. 그는 저를 오랜만에 만난 누나이자 친구처럼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섬세함에 저는 매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경계심 없이 한 남자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가면도 쓸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아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책에 대해, 최근에 들은 클래식 음악에 대해, 삶에서 주고받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실을 경험했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민준 씨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 그리고 어머니인 김선주 회장님이 어떻게 홀로 자신을 키워내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나를 정말 존경해요. 서연 누나. 민준 씨가
갑자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나가 얼마나 혼자서 강인하게 버텨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상처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강인한 생명력의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공감과 이해였습니다. 그것은 시원한 샘물처럼 제 마음속 가장 메마른 구석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상처를 보며 희생자의 비참함이 아닌 강인함의 아름다움을 보아주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남은 날들 동안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특별한 여행 가이드가 되어 저를 데리고 안개 낀 도시의 잘 알려지지 않은 평화로운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시끄럽고 붐비는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적한 소나무 언덕으로 데려갔고 우리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나무십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골목 안에 숨겨진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부겐빌레아와 깊이 있는 김광석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 호수가 옅은 안개에 덮여 있을 때 함께 호숫가를 산책했습니다. 야시장에서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옹기종기 앉아 뜨끈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제주의 새벽 안개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피어났습니다. 화려한 말도 과장된 행동도 없었습니다. 폭풍우를 겪고 서로에게서 평온한 안식처를 찾은 두 영혼의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 휴가가 끝나고 민준 씨의 수련도 끝났을 때 우리는 함께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를 떠나며 저는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조금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의 존재는 제 눈에 비친 서울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활기찼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제 곁에서 가장 사소한 행동들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회사 재건으로 바쁜 것을 알고 그는 종종 건강에 좋은 담백한 음식들로 직접 만든 도시락을 사무실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예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는 클래식 콘서트나 미술 전시회 티켓을 몰래 예매해두고는 작은 서프라이즈를 선사했습니다. 그는 제 일에 결코 간섭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려움에 처해 조언이 필요할 때면 항상 가장 끈기 있게 들어주고 깊이 있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존재. 어느 주말 저녁 비가 온 뒤 서울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말해주지 않고 예쁜 드레스를 입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의 고급 세단이 아닌 하얀색 클래식 베스파를 타고 오늘 밤은 옛날 서울 사람처럼 데이트해볼까요? 그는 웃으며 제게 헬멧을 건넸습니다. 스쿠터는 한적한 길을 달렸고 밤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자유롭고 낭만적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강 선착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촛불과 장미로 로맨틱하게 장식된 작은 요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위에서 저녁을 먹으며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촛불 아래 민준 씨의 얼굴은 무척이나 온화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가 뱃머리에 서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을 함께 바라보고 있을 때 민준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파란색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된 백금 반지가 있었습니다. 반지 위에는 흔한 원형 다이아몬드가 아닌 투명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밝혀 있었습니다. 서연 누나, 그는 제 손을 잡고 진심 어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생에 풍파가 없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가 항상 등대가 되어주고 누나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할게요. 누나의 과거를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 상처들이 오늘날의 강하고 멋진 누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누나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눈물방울은 그는 다이아몬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통의 마지막 눈물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누나가 온다면 그건 오직 행복의 눈물이기를 바라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이해로 가득 찬 그 눈을 제 안의 모든 경계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처럼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지는 제 약지에 꼭 맞게 끼워졌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듯 반짝였습니다. 그가 일어나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화려한 한강 위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수많은 폭풍우 끝에 제 인생의 배는 마침내 평온한 항구에 닿았다는 것을. 사랑과 진심이 기다리는 곳에 저의 새로운 새벽은 이제야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청혼한 지 1년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세기의 결혼식도 수천 명의 하객도 사치스러운 과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을 선택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어느 오후에 하객은 가족과 진정한 친구들, 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저를 지지해주고 일으켜 세워준 소중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디자인한 미니멀하지만 세련된 드레스였습니다. 화려한 보석 장식은 없었지만 폭풍우를 지나온 여인의 자신감과 평온함을 돋보이게 하는 완벽한 재단만이 있었습니다. 파일벨의 캐논 변주곡이 울려 퍼지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러운 백사장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장미꽃이 피 뿌려진 길 끝에는 민준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보리색 턱시도를 입고 따뜻한 미소와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친척 어르신이 제 손을 민준 씨의 손에 얹어주는 순간 저는 온몸으로 퍼지는 절대적인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7년 전 첫 결혼식에 불안하고 막연했던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 시어머니가 되신 김선주 회장님은 맨 앞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게의 철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오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며 만족스러운 행복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게 새로운 행복을 이어주셨습니다. 서약을 하는 순간 민준 씨는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파도 소리 사이로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에 눈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할 순 없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당신을 대신해 온 세상을 짊어질 수는 없지만 항상 당신 곁에서 모든 짐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할게요. 아픔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평범하고 달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일 뿐만 아니라 인생과 사업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이자 소울메이트였습니다. 민준 씨는 현대적이고 깊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성공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닉스 라이즈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때마다 가장 먼저 축하해 주었고 제가 비즈니스의 압박으로 지칠 때면 가장 먼저 팔을 벌려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회사 위기를 해결하느라 밤을 새워야 할 때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허브차를 끓여주고 옆에서 책을 읽으며 가끔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존재는 제가 사업이라는 배를 굳건히 이끌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큰 그룹을 함께 경영하며 서로를 지원했습니다. 피닉스 라이즈와 대성그룹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강력한 경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수천억 원의 매출액이 아니라 불사조 재탄생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크게 성장하여 전국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재단의 도움으로 한 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제 과거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혼 2년 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적적인 것은 쌍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저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일로 바쁘셨던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며느리를 위해 직접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옛날에 내가 너무 바빠서 민준이 가졌을 때 몸조리를 잘 못했어. 이제 며느리가 생겼으니 내가 다 보상해줘야지. 시댁의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저는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첫 결혼 생활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었죠. 제가 진통을 시작한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창고에 갇혔던 그 밤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분만실에서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저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힘내, 여보. 곧 아기들을 만날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어. 항상 당신과 함께. 한 명은 아들, 한 명은 딸. 두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민준 씨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든든했던 그 남자는 두 작은 천사를 처음으로 품에 안았을 때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연과 여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항상 빛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두 아이의 등장은 제 마음의 마지막 빈 공간을 채워주었습니다. 넓었던 우리 집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 옹알이, 그리고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아파 밤을 새울 때 서투르게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민준 씨를 보면 사랑이 솟아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고 가장 사소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은 크고 원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면 과거가 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준혁에 대한, 지아에 대한 기억, 창고에서의 끔찍했던 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의 나날들. 이제 모든 것은 낡고 희미한 필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아름다운 현재의 삶과 아무 관련 없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준혁은 감옥에서 많이 늙고 과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아는 몇 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숨어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그 대가는 그들의 남은 인생 전체입니다. 저의 가장 큰 복수는 그들에게 내려진 법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완전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들이 저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긴 잿더미 속에서 수만 배 더 눈부시고 강하게 재탄생했습니다. 피닉스 라이즈 창립 15주년 기념일 저녁, 저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뒤에서 다가와 부드럽게 저를 안고 제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날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순진하고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는 여자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고통이 저를 단련시켰고 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민준 씨는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인한 여자예요.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여보, 저는 몸을 돌려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내 곁에 와서 나를 치유해줘서 고마워요. 내게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여성의 삶은 강과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파도가 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맞설지는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기를, 일어서서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겼습니다. 악한 자들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은 현재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여성분들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든, 얼마나 심한 배신과 굴욕을 당했든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모든 여성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불 속에서 재탄생할 기회를 기다리는 불사조처럼요. 당신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일어서서 눈물을 닦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위해 싸우세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날이 개고 가장 눈부신 새벽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제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과 삶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세요. 이상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